95쪽, 95쪽 준비됐죠? 수업해야지 또. 저번에 여기 앞에 다 했잖아. 면접 이거 다 했죠?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여기 이제 학습할 때 볼게요. 그래서 내용이 또 별게 없어. 그래서 바로바로 들어갈게. 자, 한다. 다음을 보고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서 운동용품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돼 있고 운동용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원하고 있어.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 협력 업체뿐 아니라 동료 및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고품질의 운동용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 두 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면접관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운동용품에 관한 두 분의 전문적인 견해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첫 번째 거 있죠? 그 첫 번째 거 확인한 거야. 인재상 1을 확인한 거예요. 인재상 1을 확인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 궁금한 거야. 원만한 이제 인간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냐. 그래서 두 분 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잘 갖추었군요. 확인한 거죠. 인재상 1. 전문적인 견해가 있다고,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을 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상사가 운동용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지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여기 상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료 및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고품질의 운동용품을 개발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수찬이 뭐라 그럽니까? 귀사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기업 중에서 판매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십니다. 업체입니다로 해야겠죠. 그죠? 업체는 높이면 안 돼. 회사는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입니다로 하면 돼. 과도한 높이냐? 이거는 말 안 해도 알 거고. 그래서 일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상사는 귀사에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말 이상하지 않니? 이것도 말이 그래서 때문입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야 돼. 이것도 사실 말이 잘못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상사가 그런 지시를 내린다면 저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트러블이 생겨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지시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저는 결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회사를 무척 사랑하는 그 애사심은 보여줄 수 있으나, 충성심은 보여줄 수 있으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보여줄 수 없죠. 그럼 얘는 떨어지겠죠. 최진범은 뭐라 그래? 저는 먼저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정말 운동용품과 관련이 없는지를 고민해 본 후 동료나 선배들에게 이 업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 상사의 지시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거나 조직의 화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지시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의 화합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원만한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뽑히겠죠.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얘기하겠지, 입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죠? 너무 쉬워. 그래서 뽑힌다면 최진범이 뽑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쪽 보면 96쪽이죠. 2번, 다음 2번 볼게. 다음에 대학 입시를 위한 면접 상황을 보고 적절한 답변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대학교 경영학과야, 경영학과. 그래서 경영학과 면접장에서 이동건 학생이 면접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면접관. 다음 179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이동건 문을 열고 들어와 면접관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이런 거 중요하겠죠. 태도 면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179번 이동건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 꿈은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자기 꿈이랑 이 학과랑 관련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영학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했습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꿈과 연관지었다 보면 돼. 본인의 장래 희망과 연관지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 한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경제 경영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뭐예요? 지원 학과와 관련이 있지. 지금 경영학과 지원했는데 고딩 때 경영 동아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원학과와 관련이 있고 윤리적 경영과 소비라는 주제로 신문 자료를 검색하고 친구들과 토론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구체적인 경험이야. 구체적인 경험 또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항상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했지.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했어. 면접에서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기업 함께 사는 가게 등이 공정무역을 하여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제 배운 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면접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 봉사활동을 매우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의 의미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 봉사활동의 의미도 뭔가 지원학과랑 연관 지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는 2주일에 한 번씩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땐 경영학과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근데 그 뒷내용 어때?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지만 차츰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깨달은 바야. 깨달은 바인데 이 깨달은 바를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를 통해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품을 만들고 홍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다는 거는 경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원학과와 또 연관을 지은 거야. 깨달은 바를 지원학과랑 연관 지었다. 여기 자습서라서 다 적혀있죠. 그죠? 이미 다 적혀있어요. 편준됐지? 별거 없잖아. 괜찮지? 그죠? 그래서 다음 쪽 넘어갈게. 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저의 장점은 한 번 시작한 일은 열정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동아리 발표데이를 준비할 때에도 다른 친구들은 귀찮고 힘들다며 대충했지만 저는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발표 자료를 만들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인이 성실하다는 거 어필했고 다만 저는 성격이 불같아서 가끔 화를 내곤 하는데 단점인데 누구나 약점 하나씩은 있는 법이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 극복 의지 이런 걸 얘기해야 돼. 아니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여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 당황한 표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본 기사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런 것도 뭔가 여기에도 이제 자기 진로랑 관련된 거를 넣어야겠지. 됐죠? 이러면 면접 다 한 거 아니야? D 뭐 없잖아. D는 뭐 없어요. 이게 또 너네 근데 이거 학습활동 학교에서 막 다 해? 막 진짜 면접 상관 만들어보고 이런 거 다 해요? 안 하지? 해? 하나 해야 하냐? 안 하는 거 맞죠? 그죠? 다 제껴. 면접 다 끝났어요. 제끼세요. 면접 가봐. 그리고 이제 발표 봐요. 발표는 107쪽이죠? 107쪽으로 넘어가면 돼. 107쪽으로 바로 가. 자, 그래서 오늘 가능하다면 토론까지 볼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여기 될지. 일단 발표 볼게. 그래서 일단 뭐 여기 평창 신문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기사 좀 볼게. 나 대변인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육지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목표를 가장 잘 전달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통일로 갈 것이라는 남북 평화를 위한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88 올림픽 월드컵에서도 사용했던 반복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면 청중들이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질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청중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청중이 되고요.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면 청중들은 이 얘기에 별로 흥미를 못 느껴. 그래서 우리는 평창의 고유한 개성을 그려나가자는 전략을 세웠다라고 전략을 풀었다. 이어 청중이 누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이게 발표에서의 중요한 점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답을 제시했다. 우리 입장이 아닌 청중의 입장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니까 청중의 흥미, 관심 이런 거를 고려해라.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 시장 개척, 새로운 지평이라는 비전을 탄생시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가지고 발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대 다의 말하기인데 1대 1은 화자고요. 화자가 하나고 그리고 이제 청중이라 해야겠지. 이때는 청자가 아니라 청중이 돼. 왜?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유 스트레칭. 자, 해가지고 요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발표는 보통 공적인 경우가 다 공적인 경우겠죠. 공적인 경우. 그래서 밑에 원리학에서 보면은 일단 1번 발표의 목적 1. 발표의 개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의사소통 행위. 생각이나 의견은 좀 주관적이겠죠. 이거 어떤 사실은 좀 객관적이겠죠. 그죠? 요 정도 차이.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데 막상 문제 보면은 개념 안 외우면은 헷갈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꼼꼼하게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쪽 보면은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일단 목적이 정보 전달일 때는 청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를 청자가 이해하기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겠죠. 그죠? 그래서 청자를 이해시키기 위한 게 정보 전달인 거야. 그리고 만약에 목적이 설득인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청자가 수용하는 걸 원하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보 전달은 객관적이고 설득은 주관적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 청자의 흥미, 관심사, 지적 수준이라던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돼. 이거 다 중딩 때 배웠던 거 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밑에 2번 보면은 청자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정도. 만약에 청자가 발표 내용에 흥미가 없거나 발표 내용이 청자에게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거나 청자가 발표 주제에 관심이 없으면은 청자가 발표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나도 이게 우리 화작 할 때 내용이 좀 쉽잖아요. 그죠? 쉬우면은 너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집중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 왜냐면 이게 너무 쉬우니까 어차피 아는 얘기 또 듣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으로 발표를 시작함.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적으세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보통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일화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매체 자료 활용하는 거야. 도입부에서. 알겠죠? 도입부에서 얘기하는 거야. 도입부에서 빡 치고 들어가야 돼. 여기 발표를 시작한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입부에서 뭔가 흥미를 유발하라 이거야. 그래서 보통 흥미 유발할 때 질문 먼저 하거나 이제 일화 제시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정한 후에 발표 주제에 대한 청자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청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함. 만약에 중딩들인데 중딩들 앞에서 막 너무 어려운 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다음 밑에 주제에 대한 이 청자들의 태도가 만약에 부정적이라면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돼. 만약에 긍정적이라면은 긍정적 태도를 확신할 수 있게 표현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돼. 돼서 자, 제껴. 그래서 주제와 관련한 세부 관심사 보면은 청자가 발표 주제 중 특히 관심이 있는 특정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특히 관심을 갖는 세부 관심사를 파악하여 발표 내용에 반영하면 돼. 만약에 여행에 관심이 있는 청자라면은 그 여행 중에서 세부 관심사 있죠. 맛집 여행, 오지 탐험, 문화재 답사, 문화체험 등의
세부 내용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많은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흥미를 느끼겠죠. 그래서 밑에 4번 정서적 상태 보면은 청자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청자가 화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음. 요거는 수업하다 보면 늘상 있는 일이죠, 그죠? 너네 하기 싫은데 난 계속 해야 되잖아, 그지? 다음 발표 내용이 타당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청자가 이를 수용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걸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쉬는 시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청자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한 경우에는 청자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 내가 방금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청자 역시 화자가 전달한 내용을 관심 있게 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 제끼세요. 너무 다 뻔한 얘기인데 실제 예문 들어볼게요. 다음 쪽 1번 학습활동. 다음에 다양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청자를 고려하여 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그래서 가를 보면 고등학생이 모교인 중학교에 방문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알려주는 상황. 그러면 여기 중학교에 방문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청자는 모교의 중학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의 그 흥미, 관심사를 이제 고려해야겠죠? 자, 계속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학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때 여러분이 청중이지, 청자, 중학생들 도움을 주려고 왔어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하나 이제 고민이 많죠. 해가지고 이게 관심사 고려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대학 진학 같은 경우는 그 관심사 중에서도 대학 진학이야. 세부 관심사라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것도 세부 관심사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학교랍니다. 지금 네모 치는 건 다 세부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급식이 정말 맛있어요. 세부 관심사.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 그 고등학교 중에서도 대학 진학이라던가 그 대학 진학 중에서 그 학종 그리고 이제 급식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급식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알려드려요. 급식 중요하죠. 화정도 급식 맛있어? 맛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급식 맛없으면 살 빠져. 살 빠지거나 아니면 엄청 쪄요. 나는 처음엔 빠졌다가 자꾸 시켜 먹어가지고 몰래 쪘어. 이렇게.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교내 발표 대회에서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상황. 자, 그럼 이때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청자가 되겠죠. 청중이 되겠죠. 이 친구들의 그 관심사 고려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수건 사용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이게 발표 주제고 소제고. 사실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 많이 불편하죠. 자,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는 일단 청중은 이 손수건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바꿔주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청중들이 이렇게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보면 돼. 그래서 또한 우리 주변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여러분도 손수건을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야. 공감을 내비치는 거예요. 공감 정도로 보자. 그러니까 청중의 기분을 고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한다면 수많은 나무들이 보존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전환 정도로 가는 거죠. 긍정적으로 전환.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다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들에게, 얘네가 청자네. 그러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안내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대학 진학 공부법 교우 관계 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아리 활동, 관심사지 말 그대로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자율동아리에 대해 말할까 하는데 세부 관심사. 어때요? 후배들의 대답을 듣고 대답을 듣는다는 건 서로가 소통하는 거지. 상호작용. 그리고 소통으로 가면 돼. 아, 자율동아리를 어떻게 신설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이것도 세부 관심사. 해가지고 이 청중들의 관심사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새로 자율동아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 절차를 중심으로 자율동아리에 대해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세부 관심사 반영해서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됐죠? 그러면 흥미있게 듣겠죠. 끝. 뒤에 뭐 있나? 발표 하나 더 있죠. 비행기 나오는 거. 제껴보세요. 다음 쪽에 그 비행기 나오는 거 있죠? 110쪽. 110쪽이야. 110쪽이에요. 이거, 오케이. 자, 7개. 다음 발표를 보고 좋은 발표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어머니의 초등학교 시절 교실 뒤편 게시판에 붙어있던 꿈은 바로 항공승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갑자기 어머니 얘기 나오죠. 도입부에서. 이 말은 도입부에서 어머니의 일화를 제시하는 거야. 또는 어머니의 사례라 봐도 돼. 사례 또는 일화. 그래가지고 더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제를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입부에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던져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흥미 유발, 관심 유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꿈은 항공 승무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쁜 승무원복을 차려입고 하늘을 나는 것이 저의 어머니의 꿈이었는데요. 저는 어머니와 이 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때 자신이 왜 항공승무원을 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공운항과에 지원했던 일화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치셨습니다. 그것도 다 어렸을 때 얘기지. 내가 진짜 항공승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뭐야? 꿈을 이루지 못했네.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어머니는. 그래서 이건 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현재 항공승무원이 아니십니다. 해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한 사례야. 일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어린 시절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비단 제 어머니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꿈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실패하기도 한다, 이런 거겠죠. 2013년 발표된 통계인데요. 자, 이러면 말 그대로 통계 자료를 인용한 거죠. 활용 또는 인용으로 가고요. 통계 자료 하면 효과 뭐예요? 다 알잖아, 그지? 뭐가 생겨?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생기겠지. 만약에 여기서 이 통계 자료에 관련된 그 도표라든가 이제 그런 거 그래프를 보여준다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는 것도 되겠죠, 그죠?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만 35세부터 50세까지의 직장인 400명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4%는 자, 요거 나오면 뭐 이거 무조건 이거야. 구체적 수치 제시. 요거 나와도 무조건 객관성 신뢰성이야. 알겠죠? 구체적 수치 제시하는 것도 객관성 신뢰성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 이유, 예상되는 낮은 성공률, 가족의 만류 등 다양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원래 학교쌤이 꿈이었어요. 학교쌤이 꿈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좀 더럽게 안 해가지고 그 국어 교육과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학원쌤 하는 거예요. 나 원래 학교쌤이 꿈이었어. 그래도 뭔가 근접하기는 했죠. 근접하긴 했지. 자, 지금은 근데 학교쌤 안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 고시 공부를 할 만한 그 깜냥이 안 돼. 그
고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 막 맨날 그 도서실 가가지고 난 그 이제 그 짓거리 못 하거든. 맨날 너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만. 자,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꿈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공상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 저편에 밀어두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꿈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루지 못한 꿈은 어떤 가치도 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느껴지죠? 이루지 못한 꿈도 뭔가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근사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머릿속 저편에 놓여서 잊혀가는 이 꿈. 저는 이 꿈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이 꿈인 건데 이 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일화를 먼저 제시한 거예요. 꿈은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자, 여기 김주윤 씨는 갑자기 김주윤 씨가 나오죠. 그럼 또 이거 사례 제시로 가는 거죠. 사례 제시. 사례 제시로 가는 거야. 가은이 뭐 하고 싶은데? 그림 그려서? 네? 뭐 하고 싶은데? 그 미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냥 한 거야? 그냥 하다 보면 또 이게 방향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래요. 자, 그래서 김재윤 씨는 열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이 시대 청년입니다.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실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누리 소통방 형식을 본뜬 인사구직 누리집을 만들기도 하고 나는 이게 너무 싫어. 이 단어 이게 뭔데? 누리 소통방이 뭐예요 이거? 알파벳 세 글자로 얘기해봐. SNS잖아.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자꾸 이런 말로 순화시키냐고.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영어로 나온 건 영어로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 굳이 너네 홈페이지 누리집이라고 하냐? 근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누리집 이거 홈페이지잖아요, 그죠? 난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말을 가르치지만 너무 과하게 순화시키는 느낌이 들어. 자, 그다음에 현지 유학생과 유학 예정자들을 연결하는 조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트럭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걸 했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특출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실패했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느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뭔가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지. 그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전자 스마트워치 다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아직 출시되기 이전이지만 벌써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주윤 씨는 이루지 못한 꿈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겼던 일들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루지 못한 꿈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게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꿈을 추구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그치? 그래서 2주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를 촬영한 뉴스 영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고등학생 사이를 언뜻 100발의 노인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례네. 이 노인분들의 사례.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만학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는데요. 그분들이 하셨던 인터뷰 중에서 매우 인상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말 그대로 인터뷰 인용도 돼. 인터뷰 인용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합격하면 젊은 사람들이 또 뭐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합격하고 나면 안 돼도 좋지만 해보는 것까지만이라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시도 자체에 의의를 두는 거죠. 가치를 두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꿈을 추구하는 그 도전이라던가 시도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이라는 꿈이 있는 할머니께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꿈은 이루든 이루지 못했든 도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이게 하고 싶은 말이겠지.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무의미한 꿈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지금 이 시간 꿈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서리법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 그지? 꿈은 이제 도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꾼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꿈은 결국 우리 삶의 소중한 조각으로 남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전해라.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나중에 뭐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을 못 하더라도 원래 전공대로 직업 택하는 거 별로 없잖아 요새는. 우리 누나는 심리학과 나왔는데 스터디스 했어요. 그래서 다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또 공무원 하고 있어. 다 바뀌어. 자, 이거는 근데 이거 학교에서 이거 영상 보여줬어요? 그럼 영상을 안 본다면 우리는 이거를 그 무슨 준언어적 표현인지 비언어적 표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진 주겠지 문제 풀 때는. 아마 이런 거 보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발표도 다 했어요. 발표도 끝. 발표 끝이고. 그러면 우리는 연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7쪽으로 갑시다. 117쪽. 자, 117쪽 폈죠? 연설. 오케이. 자, 한다. 다음 스티븐 호킹 박사의 연설이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보자.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그래가지고 스티븐 호킹 다 알잖아요. 그죠? 장애가 있지만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내용 보면은 자, 스티븐 호킹의 연설이고요. 아, 이건 얘기해야겠다. 연설은 기본적으로 설득적 말하기야. 이걸 외우세요. 기본적으로 설득적 말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거야, 연설을. 이거 외워야 돼. 발표는 설득의 경우도 있고 설명의 경우도 있는데 연설은 무조건 설득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 마음을 울려야 돼.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일단 볼게.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왜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물의 완벽한 이론을 찾더라도 그것은 일련의 규칙과 공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공식에 열기를 불어넣어 우주를 설명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질문하죠. 이런 것도 흥미 유발 또는 주의를 환기시킨다. 집중을 유도한다. 이런 거 무조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우리는 우리가 알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발밑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별을 보십시오. 근데 이게 그냥 나만의 해석인데 여기 발밑을 보지 말라는 거는 이게 나와 있나? 여기 보면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이제 연설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장애인이겠지, 그지? 연설하는 사람도 장애인이겠죠. 발밑을 보게 되면은 본인의 그 장애를 보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본인의 신체적인 결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장애 같은 거, 자, 발밑을 보지 말라니까 장애를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눈을 들어 별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장애인 올림픽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라고 한다는 거는 연설자랑 청중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죠? 연대감을 자극하는 거야. 또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업적을 세운 장애인이 같은 장애인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연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표준적이거나 평범한 인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비표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성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잘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해요? 스티븐 호킹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신력이 있다 보면 돼. 공신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왜? 연설자라는 그 사람 자체가 설득력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세운 전문성 업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은 선수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 분야에서 우뚝 설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 탁월함과 우정 그리고 존경심을 기념합시다. 모두의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해가지고 여기 밑에 예시자만 보면은 스티븐 호킹 박사의 연설은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천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설자인 자신도 루게리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천체 물리학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공신력이 있고 신뢰를 준다는 거지.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도 업적을 세운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에 신빙성이 생긴다. 됐죠? 자, 다음 이제 화자, 많은 사람의 공신력을 얘기하는데, 자, 일단 개념, 화자가 청자에게 공적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해서 공신력,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공신력. 그리고 구성 요소, 청자는 화자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화자의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정말 치사하게 나온다면은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걸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의 구성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여기 딴 거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되게 치사하겠죠, 그죠? 일단 첫 번째 전문성이 있어야 돼. 전문성, 그래서 지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성, 화자의 성품이 믿을만한지 평판이 어떤지. 그 침착성은 말 그대로 침착한 거겠죠. 외향성은 말 그대로 외향적인 거겠죠. 그래서 역동적인 어조, 몸짓으로. 어조는 무슨적 표현이죠? 어조는 준언어적 표현이고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신념과 열정 등을 표현하는 정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연설하는 사람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면 신뢰가 안 생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고, 사회성은 화자가 친근감을 주는 정도. 뭐 별거 없는데 밑에 보면은 이거를 외워야 돼. 연설의 설득 전략이죠. 근데 이게 중학교 때도 나왔던 거야. 중학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연설의 설득 전략을 보면은 중지 때 다 공부했잖아, 그치? 그 기억이 날 거야. 이거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화자의 공신력을 높여서 청중이 화자의 말을 수용하게 하는 전략. 화자의 공신력을 이용하는 게 인성적인 설득 전략이에요. 아까 스티븐 호킹처럼. 네, 이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제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 전문가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 신뢰성은 말을 할 때 진심을 담아 표현함, 그리고 뭐 구라치지 않기 이런 거. 침착성? 그냥 침착하게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다. 외향성 자신 있게 설명할 게 없어. 사회성 같은 경우는 청중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청중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청중과 시선을 맞추고 청중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 시선을 맞추는 건 비언어적인 표현이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처음에 인성적 설득 전략 봤죠. 그 다음에 이성적 설득 전략. 이런 명칭들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성적 설득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중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게 하는 전략. 그래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청중이 요구하는 수준을 고려해서 이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돼. 근데 이때 근거가 객관적인 근거여야겠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그래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예시 보면은 금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의학적 근거. 이거 객관적이잖아. 객관적 자료잖아요. 그죠? 이 객관적 자료라든가 이제 근거를 활용하면은 이성적 설득 전략이야.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이성은 차가운 영역이죠. 그죠? 이 차가운 그 영역을 건드리는 거고, 그럼 반대로 감성은 뭔가 뜨거운 거야. 그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화자가 내용을 전달할 때 청자의 감성이 호소하여 감성을 건드려야 돼.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이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게 하는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 밑에 이거 청중에게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동정심, 자부심 등의 말 그대로 감정이 일어나게 해야 돼. 감정을 건드려야 돼. 그러면 위에 여기 귀여운 만화 있죠. 여기 거북이가 언제까지 느리다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거북이들한테 말하고 있어. 이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것 같아요? 감성이겠지. 이 말을 들은 거북이들은 마음속에 그 분노가 차오를 거 아니야. 그지? 감성인 거야.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발하고자 하는 감정에 어울리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임인데 여기서는 그 흡연 얘기할 때 자, 피해 사례를 들고 흡연자의 후회가 담긴 말, 흉하게 변한 외모, 가족들의 고통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청중이 공포심, 동정심 등을 느낌으로써 금연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요새 담배값들 보면은 그 다 막 폐 썩은 거라는 거 막 그런 거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징그러운 거.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싫으면은 이제 뭐 이제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것도 이제 무뎌지면 사람들 다 사서 피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진 마음에 안 들면 딴 걸로 바꿔달라는 데도 있어. 다른 담배로. 근데 난 피진 않아요. 자, 가지 펴요? 개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3번 설득 전략을 사용할 때 유의점.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섞일 수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상호 보완적인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서도 청중의 감성을 고려하고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면서도 전달 내용의 논리성을 갖추어야 함. 이 말은 뭐예요? 둘 다 써라. 둘 다 필요하다 이거야 그냥. 별거 없어요. 그 인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 자체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여기서 이게 뭐 이제 막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특정 집단, 지역, 견해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연설할 때는 이게 당연한 거죠. 자, 넘어갑니다. 학습 활동으로 가면요. 다음 상황을 보고 화자의 공신력에 관해 알아보자. 일단 이제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연설을 하는데 첫 번째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1번 박민수입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이런 거 뭐예요? 다 자신감이 있지, 그지?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읽을 만한 책이 없죠?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의 80%가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거는 다 객관적이지.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 봐도 돼. 그래서 열정적으로 저는 선생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여 우리 학교를 책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열정적인 것도 자신감이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공신력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걸로 하면 돼. 그리고 내가 빼먹은 게 딱히 안 적어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청중을 바라보는 건 비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죠?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이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준언어적일 거야. 이거는 비언어, 이거는 준언어. 이런 것도 고려하면 괜찮겠네. 너네가 보면 알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 외향성 있어 없어? 외향성 있죠, 그죠? 외향성 있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는 거야. 자신 있는 모습이잖아, 그지? 이 자신감 있죠? 이거 외향성으로 가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말을 더듬거리며 이거 자체가 자신감이 없지. 외향성이 떨어지죠.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2번 강영빈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학생 동아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연극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불안한 목소리로 자신감 없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당연히 공신력도 떨어지겠지. 이 친구는 공신력이 없어. 이 말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일단 탈락한 거야. 그죠?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는 침착성도 떨어지는 거야. 외향성, 침착성 둘 다 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고개 숙여 개요서만 보며 저는 기호 3번 민도진입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고개를 숙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자신감이 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개요서만 보고 있다는 건 전문성도 떨어져 보여. 왜? 지가 발표할 거를 이제 그 프린트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이제 얘도 바로 이제 공신력 탈락이야. 자, 계속해서 개요서만 보면 또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근데 행동과 말이 반대죠. 그죠? 얘도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별게 없습니다. 연설 가보고 좀 쉴게요. 이제 다 왔거든. 자, 그 다음에 넘겨볼래요? 다음 쪽 스티브 잡스 나오는 거 보면 돼. 스티브 잡스. 다음은 스티브 잡스의 대학교 졸업식 축하 연설이다. 이 연설을 보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 그 다음 내용 볼게. 이제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이거 듣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거거든. 청중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거야.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럼 무슨적 설득 전략이에요? 감성으로 가면 돼. 이거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가시고요. 감성적 설득 전략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졸업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토록 좋아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20살 때 부모님의 차고에서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사를 창업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차고에서 단 2명으로 시작했던 애플을 10년 후 4,000명이 넘는 직원의 자산 200억 불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성공한 경험이 있어.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이걸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 그리고 제 나이 29살에는 최고의 걸작인 매킨토시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저는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해고당하다니. 이것도 감성으로 가면 돼. 동정심이죠. 또는 뭐 공감, 동정심. 자,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애플에서 쫓겨난 사건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아무런 부담 없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 이런 편안함 속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만약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말 쓰디쓴 이야기였지만 아마도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인생의 당신의 뒤통수를 갈리는 일이 혹시 생기더라도 결코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어려운 시기에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은 다름 아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제가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야. 니네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라 라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치?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이것도. 사랑할 연인을 찾는 것처럼 1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란 인생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다음 주 보면은 1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멋진 일이란 다름 아닌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심을 다해 찾는다면 결국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일의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 안주하지 말고 계속 찾으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 다 했고요. 이미 다 적어놓으니까 이거 안 보고 아마 문제에서는 보기로 이걸 줄 거예요. 그 다음 주 보면 3번 있죠.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이 연설을 들어보자. 근데 이 다음 내용이 요거잖아.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있지. 그래서 인성적 설득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 자체가 공신력이 있어. 주제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생긴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별거 없네요. 더. 자, 이제 우리가 연설할 필요는 없겠죠? 연설 다 봤네. 우리 5분 시작. 30분까지 그래. 30분까지. 쉬었다가 토론 보고 끝낼게. 지금 쉬어.
목요일에 생일이었어? 생일날 보냈어요? 가은이 무슨 거 하고 싶은데? 저요? 응. 실내 디자인. 실내 디자인. 내 여친도 화정 보고 나와서 미대 갔어요. 응. 일 분 뒤에 분단. 자, 다시 보자. 토론 보고 끝내자. 131조. 토론도 설득적 말하기예요. 설득하는 거야. 설득적 말하기고, 얘는 승패가 있어. 토론은. 그래서 찬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서로를 설득해가지고 승패가 있는 거죠. 토론과 토의 차이점이 뭐예요? 토론은 서로 말이 맞아 싸우는 거죠. 토의는 뭔가 이제 그 의견을 모아서 뭐 이제 어떤 방안을 도출해내는 거지, 그지? 토론은 싸우는 거고 토의는 협력적인 거야. 그 정도 파악하고 들어갈게. 여기서는 이 반대 신문 얘기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토끼가 보기 뭐 귀엽지만 안 보고요. 밑에 반대 신문의 개념 보면은 토론에서 그 반대 신문이란 게 있어. 그거 보는 거야. 토론에서 상대 측이 주장한 것에 논리적 문제가 있음을 질문으로 드러내는 과정. 그게 반대 신문이야. 그래서 뭐 교차 신문이라고도 하고 교차 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자, 다 외우시고요. 질문으로 드러내야 돼. 반론이랑 다른 거야. 반론이랑 달라. 그래서 방법은요.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대 측의 질문과 이에 대한 상대 측의 응답으로 이루어짐. 그래서 질문으로 하는 거야. 질문으로.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입론은 이제 각 팀에서 각자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게 입론이에요. 그래서 입론 단계에서 반대 신문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입론 및 반론 단계에서 상대편 토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입론 단계에서만 하는 것도 있고 입론 및 반론 단계 전부에서 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입론 단계에서 하는 거는 반대 신문식이라고 하고 입론 및 반론 단계에서 하는 거는 칼포퍼식이라고 하고 이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지금은. 근데 외워야 될지도 몰라. 사실 나도 안 외웠지만 이거 일단 읽고 얘기해볼게. 일단 필요성은요. 논제가 지니고 있는 논제가 뭡니까? 쪼리반에 생각하면 돼. 토론의 주제겠지. 토론의 주제, 토론 주제. 줄이면 논제.
그래서 논제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쟁점은 다툼의 중심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서로 이제 대립하는 부분을 살필 수 있어서 논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토론이 찬반 양측의 질문과 응답으로 전개되어 토론자 간 의견의 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밑에 요걸 보면은 우리 워크북에는 요걸 채워넣는 게 있어요. 근데 너네 할 때 그냥 보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 신문식에서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입론하면은 반대 신문하고 입론하면은 반대 신문하는 거야. 입론하면은 반대 신문. 반론할 땐 반대 신문 해 안 해? 안 하지. 입론할 때만 반대 신문하고 반론할 때는 반론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차이야. 근데 칼프포식으로 가면은 입론 반대 신문, 입론 반대 신문, 반론 반대 신문, 반론 반대 신문, 반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론 뒤에 반대 신문이 올 수 있다는 거. 요게 포인트겠네. 됐죠? 일단 외우지 마. 자, 그래서 밑에 반대 신문 단계에서의 질문 방법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일단 상대 측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건데, 상대 측이 사용한 용어의 개념, 논의 범위, 진술 여부 등을 질문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개념이 뭔지, 논의 범위가 어떤지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고, 필요하면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보충 설명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 상대측 논증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신뢰성, 믿을 수 있는지, 타당성, 타당한지, 이치에 맞는지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줄거야겠네. 상대측 주장의 모순, 전제에 대한 의문점, 주장을 지지하지 못하는 근거. 주장을 지지하지 못하는 근거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근거겠지. 타당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라. 질문으로 태클을 걸어라.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출처나 자료의 수치, 부정확한 사실이나 사례 해석 등에 대해 질문하고 상대측 논증의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아, 길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폐쇄형으로 질문해라. 폐쇄형으로 질문해라. 폐쇄형으로 질문한다는 거는 이걸 보면 돼. 한정된 정보를 요구하는 게 폐쇄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만 대답을 하는 거야.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네,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네,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측 주장이 모순을 드러내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그래서 구체적이게 한정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답하게 한다. 왜 하였는가, 뭐뭐에 대해 설명해 보라는가 같이 개방형으로 질문하면, 이러면 안 된다. 안 돼. 질문하면 답변자가 자기 측에 유리하게 길고 장황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므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폐쇄형으로 해야 돼. 폐쇄형으로 하면은 보통 판정 의문문에 가깝고요. 혹시 몰라서. 개방형은 설명 의문문에 가까운 거야. 설명 의문문은 말 그대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그리고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 있다, 없다의 이제 대답을 요구하는 게 판정 의문문. 그러니까 이제 판정 의문문은 대답이 정해져 있죠, 선택지가. 그래서 이게 폐쇄형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정답을 아는 질문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상대방보다 최신의 결정적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좋음. 그러니까 지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 상대방이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한다. 복합적 질문을 하면은 상대 측이 유리한 것만 골라 답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판정관은 답변자가 질문의 간 요소에 대해 모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거는 문제에서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말 바꾸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 묻지 말고 하나씩 질문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보면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답변하는 방법. 이것도 다 뻔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앞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게 답변함. 이 말은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 있게 가라. 일관성 유지해야 돼. 일관성. 장황하게 말하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 답변하면 안 돼. 꼭 모르겠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대신에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더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라. 됐죠? 자, 4번 반대신문 단계의 유의점. 이거 되게 뻔한 얘기야.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함.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다, 제정신이 아니다 등과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불쾌하게 만들어 논리적 토론을 방해하므로 상대에 대한 개인적 공격보다는 논증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야, 개인적인, 인간적인 공격은 하면 안 된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말 끊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무례한 행동인 거 당연한 거잖아, 그지? 이거 반대 신문을 할 때는요, 이걸 외우세요. 이거 이런 거 좀 새롭네. 반대 신문할 때는 새로운 논증을 제시하거나 근거를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때는 그냥 상대편의 논리적인 허점을 찌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반대 신문 단계에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상대 측 주장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자기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므로 새로운 논증 제시하거나 근거를 추가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상대 측 주장의 문제점, 논리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게 포인트예요. 자, 넘겨봅시다. 금방 끝나집니다. 자, 학습활동 1번. 다음은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토론을 보고 반대신문에 대해 알아보자. 얘네 토론 보고 끝낼 거야. 지금부터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제로, 자, 이 논제라는 건요, 항상 뭐뭐 해야 한다의 형식으로 올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찬성, 반대로 나뉘거든요. 이해되죠? 자, 논제는 항상 뭐뭐 해야 한다의 형식이야. 찬성, 반대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사회자가 논제 소개하고 있고요. 자, 이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면서 적극적이고 예의 바르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토론 진행이에요. 만약에 이 앞부분에서 찬성팀의 입론 그 다음에 반대팀의 입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시했으면은 그것도 사회자의 역할로 나왔겠지, 그지? 순서 안대로. 여기 지금 순서 안대라기보다는 그냥 진행 정도로 보시고요. 자, 찬성팀의 입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산업이 최근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 드론 출하량도 3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그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해서 드론 시장 규모가 작대요. 문제 상황임을 어필하는 거야. 지금 문제 상황이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임을 제기한다 보면 되겠네.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게 이 찬성팀은 그 문제 상황을 느낀 팀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를 드네요. 이제 사례. 세계 거대 물류회사인 아마존은 이미 2016년 12월 영국과 인도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 서비스 운행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의 드론 택배의 기술 발달은 아직도 요원한, 아득히 멀기만한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드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이 더딘 성장을 보이는 것은 드론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상 12kg 이하의 단순 취미용 드론도 야간 비행은 물론이고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하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촬영 드론인데 이는 기존 CCTV보다 넓은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治안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해가지고 근거로 가면 돼.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근거. 규제를 완화하면은 이 드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치안도 좋아질 수 있다.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 완화의 효용성, 약간 장점 이런 걸로 이제 근거를 두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치안 등의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법 규제 완화해야 되고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지. 네,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반대 2. 드론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러면은 예, 아니요지. 폐쇄형 질문이야. 질문이고 진술 여부 확인하는 거지, 그지? 진술 여부 확인이고요. 진술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는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야.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야. 사실인지 확인하는 거에서 그 진술 여부 확인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다음 쪽 반대 2.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산업 경쟁국인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할 때 국내 드론 규제는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상대방 찬성팀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드론 규제가 이제 좀 심하다고 했는데 이제 심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상대방 근거가 타당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 근거가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사례까지 제시했지. 예를 들어 비행고도 제한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면 기준 150m 이하이지만 미국과 중국은 120m 이하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규제가 더 낮아요. 덜해.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규정해 놓은 비행 속도 제한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 고도 제한이든 속도 제한이든 우리나라가 더 약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폐쇄형 질문. 그리고 자기는 우리나라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해? 안 심하다고 생각해? 안 심하다고 생각하지, 그지? 이거는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야. 폐쇄형 질문이고요. 플러스로 답을 알고 있는 질문으로 가야 돼. 됐죠? 그럼 이제 찬성 1에서 네, 그 부분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중하게 잘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가잖아, 그지? 하지만 미국에서는 1kg 미만의 작은 드론은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작은 드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잘 대답하고 있다고 보면 돼. 중원부원하지 않잖아, 그치? 간단 명료하게 잘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반대 2.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순찰용 드론 등을 치안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은 기존의 CCTV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시니까 이것도 뭐로 갈래? 폐쇄형 질문. 다 폐쇄형이야. 다 폐쇄형으로 가면 돼.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학교쌤이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대팀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도 크잖아, 그죠? 근데 지금 찬성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 놓고 보고 있잖아, 그지? 이거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봐도 될 것 같아. 이 찬성팀에서 뭔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로 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찬성 1. 드론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순찰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순찰은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 해가지고 이게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끼어든 거죠. 생각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요? 하면서 끼어든 거야. 인신공격성 발언. 그래서 이건 무례한 행동이죠. 자, 그 다음 내용.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도 인신공격으로 하면 되겠네. 무례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땡땡 축제장에서 드론이 추락하여 8세 정도의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흉기입니다. 이런 거는 근거치 잘 했어요. 따라서 저희 측은 드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폐쇄형이네 그러면. 이 무례한 거 빼고는 다 말 잘했어. 자, 그 다음 내용. 갑자기 드론 추락 사건을 얘기하셔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자동차도 조작 미숙으로 종종 사고가 나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자동차 운행을 크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조작 미숙으로 인한 부분은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답변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별게 없어요. 그래서 좀 넘기면 다 내용 다 봤고요. 이거는 좀 외우세요. 이게 몇 쪽이 있지? 137쪽에 이 사회자 역할이잖아, 그지? 이런 건 좀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 너네가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좀 외우시고 요것만 보자. 138쪽 이거 보고 끝낼게. 우리가 반대 신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반대 측의 일론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읽고 끝낼게요. 저희는 드론에 대한 규제 완화에 반대합니다. 주장이죠. 우선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달리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근거 1이야. 기체 신고 기준이나 조종 자격 기준, 비행 구도 제한 등에서 미국, 일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드론 산업 발전이 부진한 원인을 전적으로 규제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드론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체들과 연구 인력이 적기 때문이지 규제 때문이 아닙니다. 근거 2. 규제 때문이 아니고 사업체들과 연구 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론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부분들은 그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신생 기업들이 섣불리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군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드론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고층 빌딩과 주요 행정기관들이 많아 드론 운용의 규제가 분명 필요합니다. 근거 3 해가지고 3개씩 딱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사진 촬영에 이용되는 개인용 드론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규제를 풀 경우 드론은 반드시 범죄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드론에 대한 규제는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우리가 토론까지 했죠. 그래서 토론까지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 풀면 되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거야. 이번 주에 하는 건 다 다음 주까지 숙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에 배우거나 이제 숙제로 받은 거는 전부 다 다음 주까지 하는 거야. 워크북도 받아봐요. 저번에 발표까지 있었거든요. 맞나? 토론은 안 해봤고 연설까지만 뽑았어요. 그래서 연설만 더 해오면 돼. 그래서 가은이랑 윤수는 내일 확인 수업 있잖아요. 그죠? 내일까지는 저번 주에 받은 거 해오면 되는 거야. 이해했죠? 면접까지만 하면 돼. 면접 아니 발표까지만. 평가 문제집이면 다 한 거예요. 양 많지 않아 그렇게. 그래서 다음 주 확인 수업 때까지만 하면 돼. 이번 주에 받은 숙제들은 항상 다음 주 확인 수업 때까지 이런 식으로.